자, 원효는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신라시대 때 교리 논쟁으로 승려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니까 모든 것은 한 마음, 즉 부처의 한 마음으로부터 비롯해서 시작됐으니 교리 논쟁 그만하고 이제 서로 화합하자라고 하는 일심화생사상을 주장하셨죠. 그리고 민중에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미타 정토 신앙이야. 그럼 이거 사료 나오면 원효대사에 관련된 사료고요. 밑에 해당 개념 있죠? 뭐 대승기신론소라든지 금강산맥경론, 신문화정론 저술을 했고요. 아미타 정토신앙, 일심화생사상, 그리고 특히 이거 많이 나와. 불교 경전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바꾼단 말이야. 이 노래 이름 무예가죠. 의상사료 하겠습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거 전체주의라는 뜻 아니라 그랬지. 자,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연기사상을 뜻하는 거죠. 이게 화엄종의 핵심 교리고요. 이거 잘 외워놔야 돼. 당나라 혼자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교종종파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고 다니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관음신앙을 주장하신 승려입니다. 화엄 일승법계 또 저술했고요. 영주 부석사와 구례 화엄사 이런 절도 만들었습니다. 9번 탑은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뼈가루 사리를 모시기 위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제 중국은 흙밖에 없다 보니까 흙을 구우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벽돌이라 그래. 그래서 이 벽돌 갖다가 만든 전탑으로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해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탑이나 석탑, 목탑은 딱 봐도 나무로 만든 탑이죠. 석탑은 이제 화강암 돌 갖다가 만든 탑을 말하는 거고, 일본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탑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최초의 탑이야. 전세계 역사상 최초의 탑.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 입국 황제가 아수카 왕인데요. 그 아수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해 놓기 위해서 산치 언덕에 만든 큰 탑이 산치대 탑입니다. 이 모습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탑 모양은 아니고 무덤 모양에 가깝지? 맞아, 원래 무덤이야. 부처님 무덤이라고. 근데 동아시아에 오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탑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대한탑이고요. 현장법사님이 이제 당나라 승려인데요. 자기 불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거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탑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화강으로 만들어진 석탑을 주로 만든다 그랬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우리 역사는 가스라이팅 과목이라 그랬어요.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딱 보면 안정적이고 경쾌한 백제인들의 건축 양식 엿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존나 신나 보이죠? 예, 경쾌한 양식입니다. 예,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 호르사 5층 목탑인데 이거는 쇼토쿠 태자가 만든 목탑이에요. 일본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송광사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 순천의 송광사가 고려시대 때 수선사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선교 통합운동이 진울승려를 중심으로 있었죠. 무신집권기 때. 자, 그래서 가르침 남긴 게 도노점수하고 정에 쌍수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남겨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노점수는 도노가 이 뜻이지 순간적 깨달음. 교종 방식이든 선종 방식이든 깨달음을 얻었다면 수행과 병행하라. 정해쌍수,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정이라 그래.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해라 그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니 깨달음을 얻었다면 수행과 병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선사에서 선교 통합운동에 대한 결과물로 선종종파 조계종을 창시했다라는 점. 11번 갈게요. 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과 승려가 지켜야 될 계율, 그리고 제자들의 부처의 말씀을 해설한 글을 모은 거를 대장경이라 그래. 그냥 부처님 말씀 싹 다 집대성해 놓은 게 대장경이야.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초조대장경인데요. 거란하고 우리가 전쟁하고 있었을 때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 땀 한 땀 새겨넣은 게 초조대장경인데요. 이게 2차 고려몽골 전쟁 때 화재로 소실돼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제주대장경 8만대장경인 거지. 그래서 8만대장경은 몽골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든 장경판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경판전이래. 대장경이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건물은 합천에, 경상남도 합천에 행의사 장경판전 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2번 갈게요. 6에서 7세기 백제 불교문화 중심지 내포. 내포는 지금의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물길 자리에 잡은 포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의 산동반도가 가까워서 불교 등의 외래 문화가 전파되는 길목이었다. 백제인들은 이 내포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당나라하고 문화 교류를 했었다라는 소리예요. 위진남북 쪽 국가들과 중국 당나라하고 교류를 했었다. 예산 수덕사 볼게.
수덕사 안에 옛 절도에서 발견된 백제 기와 등을 통해 백제 위덕한 시기에 창건된 절로 추정을 하고 있대.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래요. 예산 수덕사가요. 알겠지?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네. 가장 오래된. 임신서기석 얘기할게. 임신년 552년을 말하는 거야. 자, 화랑과 낭도들이 개울가에 모여서 자기 신들의 유학경전 다짐을 비석에다 새겨놓은 것을 임신서기석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신라의 유학문화죠. 이렇게 연결 지어야지. 자, 얘네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시경, 상서, 예기전, 춘추자 시전 이런 것들은 다 유학 경전에 해당해. 신라에는 유학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 14번 가겠습니다. 원성왕이 국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골 자제들이 당나라 황제가 보낸 서신도 못 읽으니 심각한 상태를 느껴서 국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골 자제들을 대상으로 당나라에서 시험제도 하나를 수용해서 도입을 시킨 게 독서산문과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유학 경전을 읽어, 즉 독서를 시켜. 그리고 간단한 쪽지 테스트를 통해 상, 중, 하품으로 나누어 관직 승진과 임명에 적용시켜버리는 거지. 이거 역시 신라의 유학문화에 해당합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최언이, 최씨, 경주최가 나오면은 무조건 신라 쪽에서 경주최가 나오면 육두품 신분이에요. 자, 최언이는 나이 18세에 당나라 가서 유학했다가 당의 과거에 급제했대. 당나라에서 능력 좋은 외국인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을 빈공과라 그러는데요. 최언이라고 하는 육두품 신하는 빈공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관료로 출세했다는 소리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창건하자 고려에 와서 벼슬 했다. 고려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리야. 왕건 이제 관료로. 자, 일단 이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 신분제 한계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능력 좋고 노력을 열심히 해도 6급 아찬직까지밖에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아찬 5급 장관직 체계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 골품제의 폐쇄적 신분제도의 성향에 제일 불만이 있었던 게 육두품 친구들이었고요.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후삼국을 건국한 호족물이 밑에 들어가는 관리로 되거나 그래서 이제 신라에 등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사료입니다. 16번 갈게요. 자,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의 행사는 유교 예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자,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죠. 이 성리학은 유학 중에 한 종파인 거야. 알겠지? 주의가 만든. 종묘 제례는 왕실의 제사 의례로 유교의 기본 개념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겼다. 성리학, 유학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보니까 제사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세조는 이 종묘가 역대 선왕들과 왕비들을 모셔놓는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제사 지낼 때 노래가 필요하단 말이야. 음악이 필요하지. 그래서 종묘 제례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조가 만들었죠.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트는 음악이라 생각하면 돼. 17번. 일본의 성리학 발달에 기여한 강항. 자, 우리 강항 씨는요, 임진전쟁 때요, 일본에 납치됐던 성리학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불자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일본 불교 승려를 만나게 돼요. 자, 일단 이 세이카는 강항하고 성리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강항 선생님이 성리학을 너무 재밌게 알려줘가지고 성리학 매력에 빠져서요, 원래 불자였는데요, 성리학자로 개종하세요. 그래서 이 둘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중에 사서우경 외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죠. 자,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 그러고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5개의 유학경전은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일본말로 뜻을 달았다 해서 이 책 이름이 사서오경 외훈이에요. 그냥 유학경전을 일본어로 번역한 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와 강항 덕분에 일본의 에도마쿠의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강항은 였다가 별표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답형 문제에서 일본 성리학의 아빠를 쓰세요 하면 강항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다 빈칸 뚫어놓을 확률이 크겠네요. 젠장 어제 먹은 가베잖아. 18번 갈게. 조선 후기의 사회계양론 실학. 실학이 대두됐던 까닭은 조선의 메인 학문은 성리학이잖아. 근데 성리학이 너무 형이사학적인 것만 탐구하고 있단 말이야.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우주의 본성. 너무 형이사학적이지. 그래서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전혀 쓰잘데기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사고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학문을 연구하자. 이게 실학이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계영론. 자, 일단은 이 실학이 딱 2개 학파로 구성되어 있잖아.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농아파. 상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상아파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중농아파는 대부분 남인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황국 사건을 기점으로 남인당파 사람들이 지방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자 17에서 19세기 농업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땅 있는 놈들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땅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 농촌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야. 중농아파 개혁론이. 됐음? 그래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일단 이익 얘기할게.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 1호를 영업전으로 한다. 자,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습은 가능하나 판매, 즉 매매가 금지된 땅을 주자라는 거야. 일단은 유영원 선생님이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일단 농업사회에 땅 갖고 있는 새끼들만 땅을 갖고 있는 폐단이 심하니 일단 땅 다 몰수하자라는 거야. 국가 힘으로. 그리고 이거를 신분에 맞춰서 차등 분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 근데 이익은 이렇게 얘기해. 신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해 주는 건 좋아. 근데 이미 가난한 백성들은 빚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지주들에게 땅을 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땅 있는 애들만 땅을 많이 갖게 되고 땅 없는 애들은 또 땅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잖아.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땅을 백성들에게 분급해야 된다. 영업전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이익이 과구록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만든 한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 나오면 한전론 사료다. 구분 지어줄 것. 정약용 갈게. 여전론인데 아래 거 사료는 이거는 뭐냐, 무릇 한여의 토지는 여민이 공동적으로 경장하도록 하고 노동력에 따라서 여민에게 분배한다. 그냥 대충 이런 거거든. 자, 땅이 8개가 있다고 한다면 9개가 있다고 한다면 8개의 땅을 다 개인의 사유지로 경영을 하되 마을에 땅 하나만을 남겨놓자라는 거야. 이 땅은 공동 경작지로 같이 공동 경작해서 여기서 나온 생산량 갖다가 세금으로 충당하면 마을 전체 세금 부담이 완화돼서 마을의 부가 축적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전을 주장하면 정약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아파 얘기할게. 이들은 연행사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당시 기득권 당파인 서인 애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서인 애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매년 조공 목적으로 청나라 수도 연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와우, 서양의 발전된 청나라의 발전된 상업 기술을 목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수레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청나라처럼 유통업을 활발히 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박지원 선생님이죠. 자,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국내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처럼 물건을 빠르게 선박, 배와 수레를 통해서 시장까지 운반을 해야 물가가 안정화돼서 상업이 성장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제자가 박제가죠. 그래서 이 박제가의 포인트는 이거야. 빨간색 쳐놨을 거야. 재물을 우물에 빗대서 소비를 강조한다는 게 특징이야. 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래서 시장경제는 마치 우물과 같아.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쓰지 않으면 우물은 말라서 없어져 버린대.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람들이 저축하는 건 좋아. 근데 맨날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소리예요. 나와서 애들아 제발 소비 좀 해줘, 이런 걸 강조한 거야. 우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박제가다. 19번 갈게요. 2월에 명령하여 순장, 즉 그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같이 생면장 당하는 것을 금하였대. 이 순장 폐지한 사람이 신라의 누구야? 지증왕이죠. 그래서 지증왕 때 사료야. 애당초에 농업 성장을 위해서 노동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왕 뒤졌다고 남녀 5명의 종을 랜덤으로 색출해서 같이 생매장 시키면 노동력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즉 농업 성장을 위해서 순장이 폐지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신라시대 때. 관계시설 축조,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저장하는 수리시설을 말하는 건데 벽골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이런 수리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졌고요. 벽골제 좀 외워놓으실 거. 자, 그리고 20번 가겠습니다. 인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머리별로 내는 세금이에요. 사람 한 명당 세금 하나씩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조는 뭐냐? 토지 세금을 말하는 거야. 인두세하고 토지 세금을 걷네. 즉 삼국시대 때 뭘 걷었다? 세금을 부과했다. 삼국시대 때 세금 부과 기준의 나이는 15부터 60세까지였죠. 통일되고 나서는 징병과 세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16세로 성인의 나이의 기준을 올렸습니다. 삼국시대 때 성인 부과 기준의 나이는 성인의 나이인 15부터다. 21번 갈게. 일정 연령 이상의 신라 남성은 3년 기한의 군역을 한 차례 이상 수행해야 된대.
그리고 이들은 군역뿐만 아니라 요역에도 동원되었다. 군역은 군대 가는 걸 말하고요. 요역은 노동력 징발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노동력도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야. 아무튼 이 나이대가 삼국시대면 15세부터였다. 자, 아래 거 볼게요. 자, 원컨대 제가 아버님의 군역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나이가 든 아버님도 군복무에 의무를 지고 있어요. 왜? 원칙적으로는 15세부터 60세까지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아버님들도 군대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지. 자, 넘어가. 22번 갈게요. 자, 고려의 전시과인데요. 간단해. 신라 시대 때는 관료들의 복무 대가로서 주는 땅을 노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고려 시대 경종 때 이름 바꿔 전시과로. 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대가를 이번 땅 2개나 줘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전지와 뽕나무를 기를 수 있는 산, 임야, 시지를 주기 때문에 전시과야. 자, 일단 볼게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즉 군인한테 준대. 군인한테 주는 땅을 우리는 군인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인은 뭐냐면은 취직 못한 백수들을 말하는 거야. 한가한 사람들. 그런데 얘네들은 소득이 없잖아. 그래서 유품 이하의 하급 관료 자제들 중에 취직 못해서 소득이 없는 백수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주는 땅을 한인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렇게 땅 준대.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시과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급 기준량이 적어지는 식으로 개편을 한단 말이야. 왜? 어떤 새끼들이 토지를 독점 세습해서 한 집안에서 토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땅을 뭐라 그러지? 영업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습 가능한 땅이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음전과 향리에게 지급되는 외역전, 그 다음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군인전, 이게 세습이 되니까 신입 공무원한테 줄 땅이 없어. 그래서 기준 계속 축소한 거야. 아래 거 보면 계속 축소하죠? 지급 기준이 yes. 23번 갈게. 당시 이름 존나 복잡하네. 임견미씨. 그래요. 임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을 소유한 자를 모두 수정목으로 때려 빼앗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분들이 권문세족이에요. 몽골 애들한테 똥꼬 존나 잘 빨아가지고요, 몽골 애들한테 이쁨 받아서 원간 섞기 때 귀족으로 성장한 새끼들인데요. 이 나쁜 새끼들이 백성들 때려 뚝까 패가지고 토지를 약탈해서 대농장을 경영했다라는 사료입니다. 자, 24번 갈게요. 가전법. 얘네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무상 몰수해서 새로운 기득권인데 신진 4대부들에게 재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을 4대부 계급으로 바꿨어. 자, 그리고 현직과 상진을 말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산직은 뭐냐면은 전직 관료를 말하는 거야. 은퇴한 양반까지 챙겨줬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반납하면 돼? 뒤지면 반납하면 되는 거야. 그럼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는데 이 과전이란 땅은 실질적으로 세습이 되고 있었다. 어떤 명목으로?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죽은 관료의 아내에게 주는 땅을 수신전이라고 그러고요. 죽은 관료의 20살 미만의 아들에게 주는 게 휴량전인데, 이 두 개의 땅도 조선전기에 세습이 되다 보니까 신입 공무원한테 나중에 줄 땅이 있어 없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전법 개혁안이 세조 때 통과가 되게 된 거야. 그때 수신전과 휴량전은 폐지되죠. 세습토지. 25번 갈게요. 고려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저습지 간척 사업을 했다네. 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다를 메꿔갖고 땅으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주로 했대요. 이게 고려 농업의 성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됐죠? 강화도로 천도한 건 몽골하고 싸울 때 천도한 거지. 걔네들이 해전이 약하니까. 26번 갈게. 조선시대 농민들은 세종 때 정한 공법에 따라서, 이 공법은 요거예요. 토지 비옥도를 6단계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걸 뭐라 그래?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흉년도에 따라서 연마다 9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세금 걷는 거 연분구등법. 이제 이 두 개를 참작해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토지 세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7번 가겠습니다. 농민구율제도.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에 곡식을 대어 집안 식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있게 곡식을 꿔주도록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았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진대법입니다. 기억나시죠? 2세기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봄에 낮은 이자율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출해주고 가을에 갚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이게 고려시대 왕건 때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전국적으로 이 관청이 확대 설치된과 동시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관청이라는 의미에서 의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환곡, 대원고 때는 사창제라고 이름이 바뀌죠. 곡식 대출하는 거. 28번.
우리 동방에는 예전에 목화씨가 없었습니다. 전조 고려의 문익점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다녀와 얻어다 심었고 이 문익점이 장인 정청익과 함께 단성 지역에서 목화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뭐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목화씨. 그래서 이제 따뜻한 목화 소입을 덮고 겨울을 날 수가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 농업에 관련된 거죠. 문익점이 원나라 가서 목화씨 들여온 거. 예따라빠빠라빠. 이 목화가 본격적으로 재배된 거는 조선 전기다잉. 첫 들어온 거는 이제 고려 후기고요. 대동법 별표 무조건 나온 사료. 대동법은 박람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특산품을 이상한 거로 신고해서 지방에 있는 수령과 서리, 그 다음에 어떤 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행위, 이거를 박람회 폐단이라 그런다 그랬어. 자, 이제 특산품 대신에 토지당, 쌀, 그 다음에 면포,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버렸죠. 공납세의 기준을. 자, 아무튼 간에 이 광해고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100년 걸렸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왜? 양반 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옛날에 횡성에 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이 한우야, 한우. 한우로 들어왔는데 이제 쌀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양반 지주들한테 결작세를 부과했어요. 이걸 대동세라 그러는데, 야 양반 지주 새끼들아, 토지 한 결당 12두씩 내. 갑자기 얘네들한테 세금 폭탄 딱 온 거야.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많은 전라도 충청도 지주들이 반발이 심해서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민간 시장에 가서 사다 주는 심부름꾼 상인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30번 가겠습니다. 모내기의 이점. 이양 모내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을 하나에 모를 기르는 것이 둘째요. 모판에다가 이제 기름기 있는 토양을 집어넣고 모를 1대1 케어하면서 정성스럽게 갖고요. 그리고 봄에 어디에다 옮겨 심어? 물된 논에다 옮겨 심잖아. 그러니까 두 땅의 힘이 하나로 뭉치죠. 그죠? 자, 아무튼 이 모내기법 관련해서 나온다면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모내기, 즉 이양법은 고려시대 때 삼남 지방에 한해서만 실시가 됐었어. 조선 전기까지. 왜? 여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리시설, 댐 저수지가 있기 때문이야. 전라, 충청, 경상도 지방이. 근데 나중에 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 게 조선 후기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전국의 수리시설이 확충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논농사가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거 가겠습니다. 31번. 담배, 모시, 생강, 고구마 이런 것들은 상품작물이라고 얘기해. 상품작물. 시장에 내가 갖다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작물을 상품작물이라 그래요. 그지? 모시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옷감이야. 32번 갈게. 재상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돈. 곡식을 남에게 빌려줘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채무노비가 된다는 거죠. 돈 못 갚으면. 이만큼 귀족들이 잘 살았다. 다음 거. 통일신라 백성들의 삶. 그러한 날이 오래되어 고달픔이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몸이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섬을 마련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지 내가 노비 되겠다고 맹세하고 쌀 얻어왔다라는 거 아니니? 그지? 자, 33번 갈게요. 지방 향리 가문이 문벌이 되다. 김씨는 대대로 고려에 세력 있는 집안이었는데 박씨와 더불어 가문의 명망이 서로 대등하였기에 자손들 가운데 그를 잘하고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등용된 사람이 많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지방에 상급 향리들이라고 있어. 고려시대 때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군 속현 지역을 다스리는 애들인데, 고려시대 때는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호장, 부호장이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의 자제분들이 과거에 합격해서요 관직에 제수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일단 중앙에 있는 문벌귀족은 음서의 혜택을 받아 자제들에게 관직을 물려주었고, 상급 향리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리는 애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제수받았던 거죠. 34번 가겠습니다. 부곡 출신으로 출세한 유청신. 유청신은 고이 부곡 사람이래. 차별구역이죠. 향부곡 소주민이니까. 자,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관직에 제수했네. 그래서 이 차별구역인 고이 부곡을 고흥현이라는 일반구역으로 승격이 됐다라는 소리야. 고려는 불교 중심 사회라 신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집주인한테 돈을 주어서 면천받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향부곡 소주민이 공을 세워서 일반 현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시대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고려시대는 신분 이동이 이렇게 자유로웠다라는 거야. 다음 거! 고려 친족 호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빠 쪽하고 엄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불렀다라는 거야. 즉 여성에 대한 차이적 차별은 없었다. 고려의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하나비 뭐 이렇게 같이 불렀다는 거 외울 필요 있을까? 이거 내면 미친놈이야. 역사 시험이 아니고 국어 시험이 돼버려. 왜 누가 괴롭혀? 나 누가 괴롭혀? 나 진짜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왜요? 너무 인생이 빡세. 왜 조선 전기 때 군인들이 노동력까지 이제 부과시키니까 요역까지 부과시키니까 왜 다 도망가는지 알겠어. 내가 원작이라 도망도 못 간다. 자, 36번 얘기할게. 이승장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 남편의 자식이 다행히 성장하여 전 남편 재혼했네. 고려시대 때 뭐가 가능해? 재혼이 가능하다. 여자들. 자, 반드시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학에 입학시켜 뒤를 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자들 재혼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알겠죠? 고려시대 때. 근데 조선시대 때는 불가능하죠. 가보개혁 때까지 불가능했다. 37번 가겠습니다. 고려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다. 자, 큰 능력을 가진 인재는 높은 지위에 두고 작은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는 가벼운 소임을 준다면 조정과 지방에 빈 직위가 없고 직위마다 부족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상하 질서가 정해지고 어진이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정책을 시행하라는 소리인 거죠. 예. 자, 아래 거 가겠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이영. 자, 이영의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의 호장. 내가 얘기했지. 아까 호장과 부호장으로 불리는 애들은 뭐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다스리는 상급향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빠가 상급향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 상급향리 자제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갖다가 과거에 합격해서 뭐가 된다고? 사대부가 된다라는 그런 사료예요. 알겠지? 자, 속군 속현을 다스리는 상급향리 자제들이 보통 과거를 통해서 사대부 관리들로 올라오는 거야. 중앙청계에. 사대부가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능력 좋은 관료들을 말해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 빨리 당상관이나 떼어라 라고 한다. 당상관이 되면 중국으로 갈 기회가 드물어져서 당하관보다 이득이 적기 때문이다. 당상관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매일 왕하고 아련할 수 있는 관리들을 말해. 높으신 분들.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국으로 갈 기회가 드물어져서 당하관보다 이득이 적기 때문이래요. 당상관이 되면 중국으로 갈 기회가 드물어져. 그러니까 중국에 사절단을 보냈다. 즉 명나라의 조국 목적으로 가는 사절 조천사, 청나라의 조국 목적으로 가는 거 연행사죠. 39번 가겠습니다. 노비도 호패를 가졌을까? 예, 가졌죠. 16세 이상 남자는 오늘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태종 이방원이 발행한 신분증 호패를 항상 지녀야 됐고요. 호패는 양반부터 해가지고 노비까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노비의 신분증인 노비 호패에는 주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강아지 그 목걸이처럼 16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의 나이가 몇 살 이상? 16세. 노동력 부과든 군대 징발이든 세금 징발이든 16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호패도 16세 이상부터 갖고 있을 수 있다. 40번 갈게요. 상민들은 왜 양관이 되고자 했을까? 이 상민은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계급을 말하는 거야. 돈을 받고 양인 남자들을 향임이나 군임, 면인에 임명하는가 하면 향한 교환에 올려줍니다. 한번 향임이나 군임을 지는 자가 향한 교환에 오른 자는 대부분 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군대 면제, 노동력 면제. 그래서 양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노동력 징발 안 당하기 위해서 공명첩사서 다 양반 신분으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야. 다음 거 익산 미륵사 이야기. 후후, 백제 7세기 왕이 무왕인데요. 본 이름은 서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선화공주인데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미륵사예요. 미륵사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사찰인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미륵사지 석탑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근데 그거를 뜯고 복원하는 과정 안에서 금제살이 봉안기라고 하는 항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만든 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 덕에 따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 즉 선화공주는 없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서동여사라는 구라핑 이게 밝혀진 거죠. 자, 다음 거 선조실로 내려갈게. 와, 정철이다.
시발. 자,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대요. 자, 정철이 괜히 선조에게 세자책봉을 건의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서 지방에 유배된 적이 있었잖아. 그때 동인이 정철을 사형시키자라고 주장한 동인은 북인으로, 정철 유배용이면 족하지 온건처벌은 남인으로 분류가 됐었죠. 예. 정철은 또 이제 선조 수종실록에서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봐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야. 선조실록을 쓸 때가 왕이 광해군 때예요. 야, 그러면 왜 선조에 대한 역사인 선조실록을 광해군 때 썼을까? 그 사람이 되져야 역사가 끝나잖아. 그래서 다음 왕 때 그 선왕의 역사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은요, 정철 되게 안 좋아해요. 왜? 우리 아빠 빡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해군을 밀어주는 당파가 북인 당파였기 때문에 북인이 특히 정철 사용을 주장했던 당파였죠.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전 정부가 좋아했던 정철을 다음 정부인 인조는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인조하고 서인 애들은 정철은 서인 애 그리고 영수요.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서인 아니요. 그러니까 서인 애들 입장에서는 정철 존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선조하고 광해가 그걸 못 알아줬음. 다르게 평가하는 거야. 즉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거. 전 44번. 신이방원 등은 일이 급박하여 성상께 미처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미 죄인을 죽였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놀라지 마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상은 왕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거야. 왕자에 난 사료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이미 죽였대. 죄인들을. 정도전 말하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신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정도전 일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게 태종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래 거 갈게. 정도전. 그래서 재상은 국왕의 좋은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즉 재상은 신하 중에 으뜸되는 사람으로서 신하들이 왕의 부족한 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신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정도전과 왕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이방원 간의 충돌, 왕자의 난인 거죠. 그 이긴 건 이방원이지. 정도전이 이제 갔으니까 저 세상으로. 자, 침묘왕 때요, 동진승려 마라난타가 넘어와가지고 불교를 백제에게 전달해줬대요. 바로 공인하죠. 합법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백제 성왕이 노리사치기를 552년에 보냈대. 어디로? 니폰. 그래서 일본의 불교가 성왕이 보낸 노리사치기 승려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 자, 의상은 서방으로 가서 불교 교화를 창간하고자 했고, 의상은 혼자 당나라 유학 가서 뭐 갖고 와? 화엄종.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아까 사료에서 봤었죠? 한국사 사전 낯설게 보기. 이건 그냥 쭉 읽으세요. 알겠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140번 볼게요. 대동법을 둘러싼 논쟁.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먼 지역은 경기가 달라 부자의 토지가 매우 많습니다. 부자가 뭐가 많아? 땅이 많아. 그러니까 토지 한 결당 12두 정도 되는 부가세를 대동법 때문에 내게 돼야 되는 양반 지주들이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렸다.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니 실제로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양반 지주들은 쌉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동법을 세금 부담 때문에 백성들은 쌉 해피하게 보고 있죠. 근현대사.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하는 새끼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다. 척화비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무슨 론이라 그러냐면 척화주졸론이라 그래. 양이들이 이양선을 끌고 와 화친을 주선할 때 화친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는 선택을 한다. 척화주전론. 이걸 내세웠던 사람이 대원군의 측근 세력이 이양로와 기정진이라는 양반 유생이었죠. 2번 갈게요. 수자기를 약탈한 거는 신미양년 때 미국 해병대들이 광성진 전투 끝나고 전리품으로 약탈했는데요. 이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년에 장김대 형식으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2024년 최근 1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갈게요. 강화도 조약. 이건 너무 기본이지.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자, 의미가 뭐야?
자주 독립국가로 선언함과 동시에 청나라 황제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리고 부산 외에 두 곳을 20개월 안에 개항할 것, 이렇게 해서 부산 76년, 원산 80년, 인천 83년 각각 3개 항구가 개항됩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조사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이 죄인이 잘못을 하면은 외국범이 일본법으로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이 정치적으로 불평등 조약인 이유는 7관과 10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치해법권하고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이 우리나라 주권 침해, 영해권, 사법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 사로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죠. 졸소조규부로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 허가죠. 이 밖에도 거류지 심리, 제한무역도 있었고요. 일본 외교관의 내지 여행권, 자율 허용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 조약이죠. 조율무역 규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국 인민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 강제로 일본으로 반출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값 어떻게 돼?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주차요금 만나겠다라는 무항세와 시장 대여요금, 관세 안 지불하겠다라는 무관세 때문에 국산품 시장 작살났었죠. 5번 사료 가겠습니다. 청나라의 양문동 사료네요. 자, 청나라는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서양 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은 받아오되 중국의 몸뚱아리가 되는 사상, 학문, 체제는 냅두겠다. 이게 중체서용론이야. 이게 청의 양문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공장, 바로 금릉과 텐진에 있는 기기국이라고 하는 무기공장을 이렇게 해서 만들게 돼요.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근대정부 메이지 정부가 출범되게 되는데요. 모든 걸 서양화하자 문명개화론에 입각해서 정치, 사상, 기술 다 서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롤모델로 개혁을 한 게 급진개혁파죠. 그리고 여기 청나라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잡은 게 온건개혁파였고요. 나중에 넘어가. 6번 무조건 나와. 자, 여기에다 빈칸 뚫어놓을 거야. 중국과 친하게 지냈고 일본과 결속함을 다지고 미국과 연합해. 어떤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자, 여기 빈칸, 러시아의 빈칸, 중국과 친함에 중국의 빈칸, 일본과 맺고의 일본의 빈칸, 미국과 연합함, 미국의 딱 빈칸. 이렇게 빈칸 문제 뚫어놔.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황준원이가 2차 수신사로 일본 도쿄에 왔던 김웅집에게 줬던 책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조선의 방책서, 조선책이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미국과 연합하라는 거였고요. 나중에 미국과 통상조약인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쳐준 겁니다. 7번 문견사건, 이거 외우십시오. 이거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의 근대문화를 조사하고 시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종이 보낸 사절단이죠. 걔네들이 기획문 작성한 게 문견사건이에요. 외워? 8번 갈게요. 왜 목소리가 너무 커? 아니, 간지럽다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일단 제3국이 상대국을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경멸하면 중간에서 잘 쫓아여서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것, 거중조정권. 근데 미국이 이거 위반한다 그랬었죠.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락이라고 하는 조약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에게 인정해 줍니다. 러일전쟁 당시에. 자, 세금을 바친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조항? 관세 조항이야. 시장을 이용한 대가로 상품의 10% 가격은 세금을 떼주겠대. 근데 일본 놈들은 무관세잖아, 그지? 그래서 최초의 관세 조항. 제14관이 굉장히 중요해. 조선이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다른 나라에 베풀면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을 제공한다. 최애국 대우죠. 이렇게 해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82년을 기점으로 부산항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 역시 미국에게 82년을 기점으로 똑같이 적용하니까. 따따라 따따 보빙사. 자, 일단 이 보빙사가요, 미국 가가지고 뉴욕의 5번가 호텔 귀빈실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구 갖고 오죠. 에디슨 전구회사에서 87년에 전구 설치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체국, 우정국 들여오고요. 유경공원 만들어집니다. 왜 유경공원이 보빙사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이유가요, 유경공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딱 두 분 계신데요. 헐버트하고 길모어라고 있어. 근데 그 두 분이 미국인이에요. 넘어가. 영남 안에서
순사 김홍집이가 갖고 온 사이 조선 책략을 보니 머리털이 고두 서버렸대요.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후에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하지 마소서. 여거 상소 이름 외우세요. 올린 사람이라. 이거 조미수 통상조약 반대운동이야. 80년대. 자, 별기군 얘기할게. 일본군 장교 교관으로 삼았대. 허리머떠죠. 허리머떠. 자, 금요나 의복 등의 모든 대우가 99군인보다 좋았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99군인들 차별 존이 받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터져? 이모군란. 11번 가겠습니다. 3인 3색. 조선은 어디로 가야 되나? 위정척사는 더할 나위 없이 진행하였으니 기계에 관련된 기술과 농업, 식목에 관련된 책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그들의 것이라서 굳이 좋은 것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야? 동도 서기론이죠. 일단 동양에 근간이 되는 건 냅두되 그들이 좋은 것, 즉 서양의 기술은 갖고 오자라는 거죠. 온건계합파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위정척사는 아예 다 배척하자라는 거지. 서양의 것은 사악이요, 나쁜 것이요, 다 배척하자. 김옥균 딱 봐도 급진계합파 아니야. 자, 양반을 제거하여 그 뿌리. 야, 양반을 제거한대. 신분제 질서를 갈아엎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모든 걸 서구화하는 문명개화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이론이었죠. 급진계합파에. 문벌을 폐지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인민을 깨우치게끔 해야 된대요. 최익현. 이 사람은 위정척사죠. 서양의 것은 악함으로 모든 걸 배척해야 된다.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정이 없지만 우리의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출되는 우리의 물건은 쌀을 말하는 거죠. 먹을 거. 그리고 이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거, 면을 말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나라에게 제공해주고 우리의 생활 필수품인 쌀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 크다는 거야. 강화가 이뤄지면 사악한 학문의 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뒤섞여 들어와 예의가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이 금수, 짐승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외놈들한테 한국 열어주지 마소서. 외양일체론이죠. 그리고 서양의 거 다 배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2번 갈게요. 개항 이후의 무역 변화. 개항 전에 주로 청나라에서 수입되어 인기가 높았던 서양식 면포는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에 의해서도 수입되었다. 일본 애들이 주로 파는 면포가요, 영국산 면제품이에요.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사갖고 우리나라한테 비싸게 되파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필요한 쌀, 콩, 소가죽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쌀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한테. 조선이에요. 영국산 면제품 주고 있잖아. 일본이야. 이렇게 구분해. 자, 13번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인 조율소 조규 부록에 따라 일본 상인의 이동 범위가 개항 장리 심리로 제한됐대요. 자, 거류지 무역이죠. 간행리정 심리. 그래서 이 심리 제한 무역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선에서 유통업으로 돈 벌고 다니는 보부상과 그 다음에 숙박업조 객주시설들이, 개항장 내 객주시설들이 이익을 보았다. 헌데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간행리정을 확대하는 조율소 조규 부록을 개정한 조율소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82년에 50리까지 간행리정이 확대가 되었고 83년을 기점으로 해서 84년에는 100리까지 확대가 됐었죠.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에 대한 결과물로 최국대우 합의까지 봐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에서 언급된 청나라에게 인정된 한성 내지 통상권 역시 일본 상인에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83년에는 한양에서도 볼 수 있고요, 개항장에서도 일본 상인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이거 조율소 조규 부록 이거 심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조율소 조규 속약 50리에서 100리까지 확대됐다는 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은 일본인들이 무역하고 사는 거류지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었어요. 참고로 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의 최국대우 때문에 한성지역 안에서도 일본 애들이 무역하고 거류할 수 있는 일본인 거류지와 청나라 거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일통상장정 내용 42관의 별표, 이거 뭐야? 최혜국대우죠. 최혜국대우. 이것 때문에 83년을 기점으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에서 언급된 한성 내지 통상권 역시 일본 상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한성에서 일본 애들 볼 수 있는 거야. 제37관 이거 방공령입니다. 자, 막는데요. 뭐를? 곡식 나가는 거를. 흉년이든 고을을 관장하는 수령이 한 달 전에 우리 고을은 흉작이 들어 곡식 반출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쌀을 안 가져가는 거죠. 14번 가겠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한성과 양화진 그리고 허가만 받으면 거주지를 벗어나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내지 통상권을 말하는 거야. 조청삼일 수륙 무역장정에서 언급된.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 82년부터 한성과 서울의 마포, 양화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국대우 규정으로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한성 내지 통상 지역을 인정받은 게 최국대우를 합의본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애들도 한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부상하고 객주시설이 경제적 이익이 감소했다 그랬어. 15번 갈게요. 조청삼일 수륙 무역장정. 이 수륙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는 뜻이며, 애당초에 이모군란 때 청나라 황제의 군부대가 도와줘서 이모군란이 진압됐잖아. 불쌍해서 도와줬니? 아니지. 우리나라 식민지배가 목적이었잖아. 그럼 식민지배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인 상태가 식민지배하기 쉬워, 종속관계인 상태가 식민지배하기 쉬워. 종속관계. 그래서 종속관계 재확인 내용이 있는 거야. 너 우리 속국 맞지? 아, 예스, 맞습니다. 이렇게 재확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내지 통상권이죠. 아까 얘기한 한성과 양화진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 이렇게 해서 82년부터 정갈러들 볼 수 있다. 한성에서. 16번 가겠습니다. 졸라 많네. 자, 병고 때 조선의 형도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서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경비군대를 두둔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지불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군대 주둔까지 있으면 이모군란 결과로 체결된 재물포 조약이고요. 배상금 지불과 신축 비용 지불만 있으면 한성 조약이므로 갑신정변 사료라고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17번 가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자,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각국에 알리고 조약에 적어놓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청이 다른 나라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우리를 구할 것이다. 우린 청나라의 자식이에요 선언하고 다니면은 아비된 입장으로서 쪽팔려서라도 자식이 위험하면 도와준다라는 거지, 청나라 황제가. 즉 얘네들은 정치 성향이 뭐야? 청나라 전라 똥꼬빠는 친청 성향이다. 원건계합파의 특징이죠. 그래서 급진계합파는 이들을 수구당 사대당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급진계합파 얘기할게요. 이전부터 청국이 조선을 속방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었던 친일 성향의 급진계합파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머리 이렇게요? 갑신정변. 18번 갈게요. 박영희와 김옥규는 왜 오른손을 양복 앞서에 넣고 있을까? 이것은 당시 나폴레옹의 자세래요. 얘네들은 서양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은 선비들이었다라는 거야. 급진계합파 애들이. 김옥규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의 망명 중에도 자주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고, 박영유하고 서강범은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일본 주도하에 있었던 2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각 임원으로 참여해서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미국에서 건너온 서재필 역시 독립협회를 만들어 독립신문을 만들어 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고요. 넘어가. 19번. 나라라라라라. 미국과 수교를 체결한 조미수 통상조약에 의거 우리나라에 공사로 온 게 미국 공사 푸트입니다. 개 이름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왕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공사를 워싱턴에 보내야겠지? 초대 주미전공공사 박정향이 이렇게 해서 88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향했다 별표, 초대 주미전공공사. 이 양반 업적 많아. 조사시찰단 일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초대 주미 전공공사로 우리나라 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대변하기 위한 공사로 파견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독립협회 입헌군주정 수립운동에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박정향이 가서 주미공사관이 워싱턴에 만들어졌는데 2012년에 우리 것으로 다시 돌아왔대.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20번 갈게요. 조선 중립파론 부들라하고 유길준이 주장한 거지. 이거 사료 1885년 갑신정변 직후로 때려박으면 정답입니다. 이 사료 나오면 무조건 연표 문제 나옵니다. 갑신정변 직후로 때려박으면 돼. 뭐라고요? 연표 문제 나오고요. 이 사료 나오면 갑신정변 직후로 이 사건에 대한 사료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청일전쟁의 분위기가 대두되게 되자 우리나라도 중립국 선언을 해야 청일전쟁 전쟁터 안 된다. 독일학자 부들러가 먼저 주장을 했고 보빈사 일원으로 귀국한 6.1중도 이에 등참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중림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이제 서유견문 강조했고요. 갑신정변 14개 조정강 얘기할게요. 대원군에 가까운
이 서유견문이 뭐냐면 6.1준이 보빙사 인으로 유럽 한 바퀴 쫙 둘러보고 오거든. 그 기획문을 작성한 게 서유견문이야. 이거 만든 사람이 6.1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료 나오고 이 인물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면 서유견문을 작성하였어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갑신정은 14개조 정가. 이거 별표. 이거 존나 많이 나와. 자,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귀국하게 할 것. 대원군은 언제 납치당했냐? 납치당했지. 이모군란 때 배후에 있었다고. 청나라 텐진으로 4년 동안 납치됐다는 그랬잖아. 그래서 대원군에 대한 귀국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가 자꾸 종속관계를 매개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되자 청과의 그 종속관계를 폐지할 것이 다음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벌 폐지. 한 가문 안에서 관직이 계속 배출되는 걸 문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족한 현상을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관리 채용 정책을 시행할 것. 지조법, 토지 세금제도 개혁안이죠. 토지 세금제도를 바꾸자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재정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도록 할 것. 재정이 일어납니다. 각 부서에서 다 재정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횡령을 해, 공무원들이. 그래서 돈관리부서인 호조에서만 나라 돈을 관리할 것. 의정소에 따 별표. 입헌군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의정소 또는 의정부를 의회로 두어 거기에 있는 대신과 참관들이 알아서 나란 일을 하겠대요. 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래 민중들이 원하는 이들의 개혁안에는 토지개혁이 없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애들 땅 떼서 없는 애들 나눠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양반들이 주도했다고 급진개혁파. 양반들이 미쳤다고 자기 땅 떼서 빈민들에게 나눠줘? 그런 개혁안은 없는 거야. 그래서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았다. 22번 갈게요. 가상다 여러분, 당대인들의 갑신정변 평가입니다. 일본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권하고 원조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취한 것이요. 젊은 수재들이 이런 일본의 꾀를 알지 못하고 일본의 세력을 밀려 일으켰다 실패했으니 애석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박은식은 일본이 급진개혁파 갖고 놀았다라는 거야. 결국 일본 다케조의 공사의 배신 때문에 이 정변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김윤식,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나를 청나라당으로 지목했지요. 김옥균 일파는 청의 자주권 침해를 분하게 이겨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일본당으로 지목됐고요. 자, 원나라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청이 우리나라를 노예국가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변을 일으킨 애국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대. 갑신정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박은식은 부정적으로. 일본 너무 믿었다라는 거야. 박은식은. 23번 가겠습니다. 보훈집회. 이게 교조신원운동이거든.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하고 조선정부는 일대교주 최재우의 죽음에 대해서 사죄를 표방하라. 이게 교조신원운동인데 마지막 집회가 충청도 보훈에 있었던 보훈집회였죠. 탐관오리 처벌 얘기했고요. 척외양도 이야기했습니다. 외놈들과 양이들을 배척하시고 의로움을 바로 세웁시옵소서.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 주소서. 24번 요거 별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 사발통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부성 격파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효수를 할 거야. 효수는 참수시킨다는 소리야. 조병갑 때려잡기 위해서 밥사발 갖다 만든 통문이 사발통문이죠. 고부밀란에 해당하는 사료예요. 이거 연결 잘 지어야 돼. 고부밀란. 그리고 24번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28번까지 이거 순서 배열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네. 25번 갈게요. 농민군의 4대 행동 강령입니다. 사랑과 물경을 해하지 않는다. 군대를 물고 서울에 쳐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앤다. 여기서 없애고자 하는 이 권세가는 여흥민가, 즉 명성황후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성이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요. 이 4대 강령은 무장 백상봉기 당시, 즉 1차 동학농민운동 봉기 때 사령관 전봉준이가 만든 강령이에요. 요거 별표. 집강소 활동입니다. 동학도들이 각 읍에 할거하여 집강소를 세우고 서기와 집사 등의 임원을 두니 완전히 하나의 관청이었다. 집강소는 패전개혁안 12개조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전라도 53개 군현 지역에 만든 전라도 자치 개혁기구였습니다. 27번 갈게요. 전봉준이 충청감사 박재순에게 보낸 편지.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있대. 그래서 일본 놈들이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 일으켰으니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봉기하게 됐대요. 이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봉기를 했죠. 28번 갈게요.
전봉준 1차 신문기록 1월 고부에서 민중을 크게 모은 사연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있네. 이거 고부밀란 끊어. 자, 그리고 이제 흩어져 돌아간 이후에는 무슨 일로 다시 봉기하는가. 장흥부사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인민들을 사륙했기 때문이다. 이용태의 횡포 때문에 봉기한 1차 동학농민운동 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가을에 다시 봉기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일본이 개화라칭하며 군사를 이끌고 경복궁을 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모아 일본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일본 뚜까 패기 위해서 봉기했대요. 2차 동학농민운동 사료로 연결지어 주셔야겠죠.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 한번 볼게요. 전운소를 혁파할 것. 전운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세를 운반하는, 즉 쌀을 운반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이 전운소 관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쌀은 일본으로 다 반출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쌀 반출을 막기 위해서 전운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거야. 탐관오리는 모두 쫓아낼 것. 이런 거 나오잖아.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12개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들은 토지개혁안이 있어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못 사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잘 사는 애들 땅 뺏어서 못 사는 우리들 땅 좀 나눠주세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백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1번 갈게요. 이노우에 가오르 공사가 새롭게 신임 공사로 임명이 됐네요. 2차 가보개혁에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83년 정변의 주동자인 박용희와 서광범을 사면하고 궁극기무처도 폐지됐고, 조선 국왕은 종묘에 방문해서 다시 가보개혁을 선언했대요. 이게 2차 가보개혁이야. 일본 애들이 직접적인 간섭에 입각해서 진행이 된 거죠. 32번 단발령 시행 가겠습니다. 이거는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에 해당합니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통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했대요. 자, 그래서 머리 자르라는 이 명령, 을미개혁 사료죠. 을미개혁 때 머리 자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의병이 봉기하게 됩니다. 자, 3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료니까 별표를 박아주십시오. 이걸로 애들이 많이 의문사 당해요. 홍범 14조는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에요. 단 이거를 2차 가보개혁 때 반포한 거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반포해서 효력을 발생시킨 거지. 2차 가보개혁의 방향성 제시하고. 보면은 이거 다 1차 가보개혁 내용이잖아.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반포 시기에 대한 업적으로 오른 거라면 2차 골라야 돼. 내용은 1차 내용인데. 이거 어디서 발표했지? 종묘? 역대 왕과 왕비들을 앉혀놓은 제사장이죠. 34번 가겠습니다. 지금 조선인에게는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여 일본의 강요를 받았으니 우리 인민에게 부끄럽고, 자, 즉 지금 일본에 의해서 개혁이 주도됐다라는 겁니다. 34번은 독립을 보존하고 보공안민하게 되어 오히려 허물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전의 패단을 그대로 행한다면 다시 외세의 강요를 받아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본 애들이 도와줄 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아래 거 볼게요. 일본 외무대신 무네미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의 내정개혁이란 무엇보다도 일본의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도에 딱 그쳐야 된대요. 일본에게 이익되는 정도만 도와주라는 거지. 조선의 개혁을. 일본 측은 이익되지 않으면은 가보개혁 굳이 일본 애들이 왜 주도해야 되냐, 이런 축의 그 일본 주장이 있었어요. 어떤 정치인의. 황궁하고 황구다, 이거 외워. 황궁은 태조와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황구단은 황제가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직식을 마쳤죠. 그리고 36번 가겠습니다. 국호 대한의 제정. 왕이 우리나라의 옛 사만의 땅을 아우른 것이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으로 교체하게 되었다. 자, 헌의육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이거 무조건 나옴. 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독립협회 헌의육조입니다. 전제왕권을 경고히 할 거. 황제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제권을 지키는 선에서 입헌구주정 만들겠다는 거지.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입헌구주정은 영국식 입헌구주정이 아니라 황제권을 경고히 하는 일본식 입헌구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과 통섭은 중추원 의장이 처리하겠대.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의회를 삼고자 하는 게 중추원이에요. 그래서 이 관민과 중추원이라는 용어 갖다가 이거 독립협회 사료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 관민공동회 때 채택됐던 문서죠. 헌의육조는 입헌구주정 수립을 허가받기 위해서. 탁지부에서 재정이 일어나. 이거 갖다가 낚이지 마. 알겠지? 이거 2차 가보개혁 때 언급된 건데 재확인하는 것뿐. 의미 두지 마세요.
대한국 국제.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사권을 누리는데, 자, 대한제국의 황제는 법률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도 있네요. 황제권 가하면서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입니다. 39. 다음 거 가겠습니다. 지게. 정부가 양전 사업을 통해 발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로 전국적으로 발급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근대적 토지문서 지계를 지계하무 관청을 설치해서 1901년부터 발행은 하였으나 1904년 러일전쟁 문제로 전국적으로 발행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러일전쟁 했다가 별표. 그 다음에 43번 가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거의. 황제국의 수도 한성의 변화. 경운궁이 대한제국의 정궁이에요. 아간파천 이후에 황궁한 궁궐이죠. 나중에 덕수궁이라고 불리고, 이 궁궐을 중심으로 전동도 만들어지고 공원과 극장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차도 부설됐대요. 그 다음에 서양식 호텔도 이때 개화기 시대 때 들어섰고요. 43번 가겠습니다. 독립신문으로 본 황제권과 민권. 이제부터 내부에서 경무사와 각 지방관에게 명령하여 어느 협회를 불구하고 제멋대로 무리를 지어 치안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라고 할 것이다. 어느 협회가 독립협회를 말하는 거야. 독립협회가 국민의 권력을 중심한 민권 중심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황제 명에 대한 동해안 독립협회 상소.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6대륙의 만국과 평등한 것은 폐하의 권리이고, 정치를 잘못하고 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신하를 탄핵하고 성토하는 것은 신등의 권리입니다. 혹자는 민권이 성장하면 군권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무식하니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권 중심의 세상 만들어줘도 황제권을 옹호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권 중심의 입헌구조정 가자고 독립협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황제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독립협회는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규정하는 민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충돌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당하죠. 다음 거. 45번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이거는 러일전쟁 도중 1904년 8월 달에 체결된 건데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재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재정고문 메가타를 보내게 됐고요.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런 화이트 스티븐스는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재미교포 장인한 정명훈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됐다라는 거. 46번 을사늑약 가겠습니다. 자,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외교권 박탈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거나 통섭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권이라 그러는데, 일본 애들이 이거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호하겠다고 남산에 통감부를 만들겠대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지배기구야.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죠. 외교권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한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 한국 병합조약.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 이렇게 해서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알려드렸을 겁니다. 딱 여기까지죠. 솔레여고.